서진환이 같은 경우는 범행 당시에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성폭력 전과 3범 포함해서 총 전과 11범이었던 아주 천하의 죽일놈이었죠,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그 죄를 담당하는 여경 수사관한테 이놈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경한테 너는 내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다, 한번 하자.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 편지 좀 써라. 세상에 자기를 조사하는 그 여성 수사관을 향해서 성희롱을 했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강간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극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반항 안 했으면 내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서진환이 이건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발생한 거는 2012년도입니다. 네. 2012년도 8월 20일 날 09시 30분경에 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 피해자 이모 씨가 그 당시에 37살입니다. 이분이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요, 집의 현관문을 잠시 열어두고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에다가 아이들을 둘을 태웁니다. 그 사이에 서진환이 이 새끼가 오래전부터 보고 있다가 이모 씨가 애들 태우러 간 사이에 그 집에 먼저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 그 버스 태우고 이 가정주부 이 씨가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이모 씨를 향해서 흉기, 칼이죠.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속된 말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강간을 시도했는데 이 여성분이 엄청나게 반항을 한 겁니다. 끝까지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가슴을 40여 회 때렸습니다. 때리고요, 주먹과 발로 때리고 결국은 칼로 목과 이 옆구리 정도를 공격을 했어요. 급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 이 여성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주먹질을 심하게 했으면 오른쪽 이 동공까지, 눈의 동공까지 파열이 될 정도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하면서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위층에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층에 있는 분이 쫓아나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치안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치안센터에다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그 집으로 와가지고 거기를 딱 덮쳤을 때 이미 피해 여성은 쓰러져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범인 새끼는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칼을 든 채. 네,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순순히 체포가 됐습니다. 저항 없이 네. 체포가 됐습니다. 이놈이 이게 황당한 거는 잘 아시죠? 그 전날 이놈이 집에서 밤새도록 음란 비디오를 봤어요. 음란물을. 네. 그리고는 비아그라 2알을 처먹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이 앞에 서진환이 미리 범행을 저지른 게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8월 20일 날 이 주부가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 13일 전 8월 7일 날 이놈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미리 준비하죠. 청테이프, 칼 가지고 침입해서 성폭행하죠. 그게 이제 면목동입니다. 면목동. 그래서 그 여성을 성폭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의 이제 지렉 채취를 했겠죠. 거기에서 범인의 DNA가 나왔어요. 그러면 DNA가 나왔으면 DNA 분석을 하면 바로 이 서진환이라는 걸 알아서 검거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2012년 당시에 DNA 관리에 관한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도에 이 사건 8월 7일 날 났을 때 그때는 검찰 따로 이 경찰 따로 갖고 있는 건 지금이나 똑같지만 공조가 안 됐어요. 네.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단계에서 DNA를 채취하면 국가원에도 보내고 대검에도 공조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은행 속에 양쪽 기관에 어떤 놈이 있으면 바로 검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2012년 8월 7일에는 검찰 따로 경찰 따로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국가원에 보내가지고 분석했는데 이 서진환이라는 그 범인이 도출이 안 된 거예요. 그때 8월 7일 날 이놈을 검거해버렸으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8월 20일 날 사건은 안 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이 사건에서 안타깝고 아픈 점입니다. 일견 보면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요. 이놈이 그 직전에 이제 그 출소하고 나오잖아요. 7년 6개월 성범죄라든지 절도 뭐 이런 걸로. 네.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2011년 말에 이제 그 교도소에서 나오면
원래 이 범인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수용자 석방 통보문을 관할 교도소에서 관할 경찰서로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 통보문에 이제 이 사람의 죄는 어쩌고 저쩌고 쓰면은 그 경찰에서 그걸 보고 이름을 관리를 하는데 그때 죄명을 절도라고만 써서 보냈어요. 성범죄자를 절도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니고 경찰에서 그냥 관리 대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건 교도소 책임이지만 그 범죄 사실을 읽어봐야 될 의무는 경찰한테 있어요. 읽어보면 그건 성범죄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안 읽어본 경찰의 문제점. 이게 이제 융합적으로 작용한 거고요. 그러면 살인사건 이전에 이놈이 그 20살 때부터 범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성범죄를 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놈이 1990년도에 20살이었어요. 네. 그때 방위병, 지금 사회 대체복무요원들 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그때는 방위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20살 때 1990년 9월 25일이에요. 네. 새벽 2시 30분경에 잠자고 있는 그 여성 집 안방에 침입해가지고 28살 먹은 여성을 등산용 칼로 이 목에다가 겨누고 죽인다면서 협박해가지고 강간을 시도했어요. 강간을 시도했지만 시끄러우니까 반항하고 시끄러우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이 오는 바람에 이놈이 실패했어요. 네. 그 도망쳤습니다. 엄청나게 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길로 30분 만에 네.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피해자 안방으로 침입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는 강간을 합니다. 하루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범행을 해요. 그걸로 검거됐는데 나는 징역 2년이 떨어졌다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 정말 이해가 안 열이 받아서 죽겠다니까. 열이 받아서. 아니 앞에 사건은 미수고 뒤에 사건은 기수예요. 그것도 하루에 네. 30분 간격으로. 네. 이게 어떻게 징역 2년짜리냐고. 하여튼 그 하루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90년도에 방위병 시절에 강간 미수, 강간 이걸로 2년을 복역하고 이놈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이놈이 고향에서 있다가 3년 후에 아마 출소. 90년도에 성폭행으로 2년 살았으니까 92년도에 출소했겠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 고향으로 가갖고 93년 5월 21일 날 불과 1년이죠. 네. 강도상해죄로 또 그 범행을 해요. 강도상해. 사람 때리고 돈 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다치게 하고 돈 뺐다 보니까 강도상해죄로 이때는 이 새끼가 3년 유월을 받아요. 그건 또 풀로 사는 것 같아요. 네. 형기를 맞추고 이제 3년 유월을 맞추고 나온 다음에 또 범행 시작하죠. 97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죠. 네. 두 번째 성범죄합니다. 자, 앞전에 강간과 강간 미수죄로 2년 살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강도상해로 3년 유월을 살았죠. 네. 그리고 나오자마자 3년이 안 돼가지고 또 강간 그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범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범행을 하면 그 정해진 형의 가장 장경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게 누범제도거든요. 이게 가중처벌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밖에 안 받았어요. 2002년도에 출소했겠죠. 네. 5년 받고 네. 5년 받고 2002년도 9월 달에 출소해요. 네. 자, 2002년 9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9월 달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가족들도 이 새끼 안 봐요. 그래서 혼자 서울 면목동에서 이 새끼 살아요. 면목동에 살면서 막노동해요. 한 1년은 조용히 살았어요. 1년 반 정도는. 조용히 살았는데 그 버릇 어디 갑니까? 2004년도 2월 12일입니다. 성범죄를 또 합니다. 이때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도 상해. 강도 상해까지 다 붙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예. 7년 나옵니다. 7년. 예. 5년 살고 나와서 불과 얼마 되지 1년 남짓 있다가 특수 강도 강간. 엄청 큰 죄거든요. 네. 특수 강도 강간은 흉기를 가지고 위협해서 돈도 뺏고 강간도 한 거예요. 이를테면. 특수 강도 강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도 상해, 강도 하면서 사람 다치게 한 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이거를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면서 7년 때렸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니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2004년도에 10년 이상을 받았으면 첫 번째 그 가정주부는 이 새끼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줄 잡아서 적어도 아주 최소한도 본다고 해도 5, 6년을 싸구려로 먹고 나오는 바람에 나와서 이런 범행을 해서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이 개새끼가요, 내 이 얘기 좀 꼭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 담당 그 형사과장 내가 알아요.
이 새끼가 검거되고 나서 13끼를 굶습니다. 그러면 4일 가까이 굶은 거예요. 네. 왜 굶었을까요? 반성해서? 아닙니다. 반성해 하는 기미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죠. 그렇죠.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워서 13끼를 앉혀먹고 일부러 13개 안 먹으면 수척해지죠. 삐쩍 마르고. 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놈은 언론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겁니다. 그것마저도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형사들이 너 현장 검증 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굶으면 너 안 돼. 그러면서 죽을 시켜줬더니 그걸 한 사발 다 처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 검증 가가지고는 그냥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지가 했던 범행을 그냥 속 안 새기고 쫙 그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 검증이 끝나고 와서는 밥 안 처먹고 누워있던 새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답니다. 자, 삐쩍 마른 모습을 현장 검증하면서 기자들한테 언론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 이후로 딱 들어오더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짜장면 시켜달라. 그 다음에 빨래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샤워도 자주 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면회 온 지인한테 원두커피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래갖고 10봉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원두커피를 타서 처먹고 너 이 새끼가 왜 이런 범행을 했냐 그랬더니 희망이 없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데 뭐가 희망이 없냐 그랬더니 나는 복역까지 다 마쳤는데 전자발찌 채우는 건 이건 이중처벌이다. 난 전자발찌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범행했다. 이런 식으로 전자발찌 때문에 범행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강간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극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반항 안 했으면 내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건 피해자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하나 더 떠요. 이건 검찰과 경찰이 뼈저리게 들어야 돼요. 이 새끼가 또 그 얘기해요. 아이씨 그때 내가 범행했을 때 DNA 채취해가지고 빨리 분석해서 나를 잡았으면 내가 이 범행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수사기관을 그 빈정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DNA 해가지고 빨리 나 잡지 왜 안 잡아갖고 내가 범행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거꾸로 따졌다는 거예요. 얘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뭐 내 여동생은 강간하지 못하지만 동네 사람 강간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옆집에 사는 어렸을 때부터 옆집 사는 여자네가 2-3번 강간한 시도한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조사받을 때는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검사가 재판장에서 얘기하니까 팔딱 뛰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빈정거리고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본인의 그 어떤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여경 수사관한테 이놈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경한테 너는 내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다. 한번 하자. 내가 또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 편지 좀 써라. 이러면서 세상에 자기를 조사하는 그 여성 수사관을 향해서 성희롱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놈 이 얘기도 이제 그 검사가 재판정에서 했어요. 네. 이런 놈이다. 네. 조사하는 이거 여자 경찰관 수사관한테 너 나하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는 이런 쓰레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 한번 하자고 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재판정에서 검사님 얘기하십니까? 이러면서 빈정거렸어. 그리고 그때도 유족한테 미안하다고 편지 쓰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놈은 2013년 4월 11일 날 무기징역이 됐고요. 이제 그 살인 사건. 네, 살인 사건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했고요.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지른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담하고 잔혹하며 유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유로할 수 없다. 그동안의 범죄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맞으나 하지만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도의 요구가 있다. 아주 대단하게 썼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므로 사형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기징역입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요 결국 무기가 떨어지면서 진짜 아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박 씨는 법정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부 읽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처참하게 간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이다.
사형 선고를 안 한다. 만약에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피고인이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살아야 한다면 나라도 저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20년만 선고해라. 20년만 선고하면 그때쯤 우리 아이들은 다 컸을 거고 그때 그놈이 출소하면 내 손으로 저 새끼를 죽여서 복수하겠다. 오직하면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거기 보면 뭐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하게 맞아서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상태를 얼굴을 그 아내를 보냈고 아내가 있었던 그 우리 집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다. 저 사람 그 서진환이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면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하고 힘들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내는 어디에서 보상받느냐. 이 얘기는 좀 뼈아파요. 저는 그동안 사형제에 대해서 아무런 찬성도 반대도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던 서민이었습니다마는 다른 건 몰라도 저자만큼은 사형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재판정에서 거의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곧 둘째 딸이 생일이었대요. 네. 네, 그 생일 때 아마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5살이니까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해주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걸 재판정에서 읽었을 때 네, 참. 예. 이 얘기 하나 더 읽을게요. 네, 서진환이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인생을 망쳤다. 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나라까지 원망한다. 이 나라까지 원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같이 한 맺힌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서진환 이 새끼가 그 남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이 새끼가 얘기를 하니까요. 네가 우리 가족의 고통을 뭘로 이해하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욕설을 좀 했다고 해요. 거의 그 이 재판정은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아프네요. 이거 그래서 제가 낱낱이 다 그냥 기재해서 써가지고 와서 읽으려고 써왔는데 여전히 좀 아픕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지금 그 사망한 정말 억울한 그 죽음을 당한 그 이 씨 그 어머니 그 명복을 좀 빌고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좋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박 씨,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다 컸겠죠. 아이들은 몰랐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 피해자 가족들 열심히 사시고 힘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차피 사람은 가는 것이니까요. 뭐 천상병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린 소풍 나온 거거든요. 네, 인생은 소풍 나온 거니까 이제 소풍 마치고 올라가는 날 귀향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엄마 만나고 아내 만나서 그렇게 회포 푸시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서진환이 같은 놈은 평생 동안 그 고통받으면서 피투하면서 살다가 속된 말로 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